자, 갑시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평상에 있는 국수집이라는 작품 3번. 평상에 있는 이 작품은 볼 때마다 팔도 네네띠니 자꾸 먹고 싶어서 딱 그 생각이 나는 작품이기도 하죠. 네. 이 작품까지는 아직 학교에서 안 나왔지. 여기까지 안 나왔고. 자, 갑시다. 392페이지 열어주시고요. 자, 이번엔 세 번째 작품. 말 그대로 이 작품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먼저 답부터 얘기하고 시작하자면 한국인의 고유 정서를 말하고 싶은 거야. 이런 식의 문화. 다들 평상에 모여가지고 국수 하나 말아먹는, 김치말이 국수 같은 거 하나 해먹는 그런 분위기. 우리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작품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어우씨, 잘 풀어주네. 자, 일단 C 바로 해석 들어가자. 바로 갑시다. 평상이 있는 국수집에 갔다라고 했는데요. 자, 평상이 뭡니까? 우리 식당 가면 평상 요즘 없지, 그지? 요즘 식당에서는 다 이렇게 식탁도 있고 의자가 있는데 평상이 있는 이 널대대한 자리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앉아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같이 모여서 먹는 문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고유의 문화적 전통을 말하는 거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국수집에 갔대요. 붐비는 국수집은 삼거리 슈퍼 같다라고 돼 있는데, 자, 국수집을 평상에 있는 국수집을 뭐라고 불렀어? 삼거리의 슈퍼라고 불렀어. 요즘도 근데 슈퍼마켓이 있긴 있으니까, 그렇지? 물론 그 편의점에 완전히 밀려있긴 합니다만 동네에 보면 가끔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슈퍼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건 결국 어떤 키워드, 어떤 분위기, 소박함, 친근함, 이런 식의 단어를 뽑아내고 싶어 하는 것이로구나 판단하시면 되겠죠. 자, 평상에 마주 앉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야. 세월 넘어온 친정 오빠를 서로 만난 것 같다. 평상에는 당연히 사람들이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상태야? 친오빠를 만난 것 같아요. 그만큼 무슨 느낌을 받는다? 똑같잖아. 소박하고 친근한 거지. 우리 오빠, 형제 자매를 생각해봐. TV에서는 아무리 뛰어난 연예인이라고 해도 집에 가면 똑같은 오빠, 동생이고 그런 느낌인 것처럼 소박하고 친근한 느낌을 주는 존재로 서로 느껴지고 있다는 거. 국수가 찬물에 헹궈져 던져 올려지는 동안 국수가 나오게 되는 거였죠. 쯧쯧쯧쯧쯧쯧쯧 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죠?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쯧쯧. 아, 이거 어디 났어요? 곱하기 2.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C니까 이거 뭐 하는 거죠? 이거 무슨 소리예요? 국수가 삶아지게 기다리는 동안 국수가 나오면 니들 국수 삶을 줄 알지? 비빔면 정도 해먹을 수 있잖아, 니들. 비빔면 해먹을 때 물 끓는 물에 라면 면을 넣고 다 끓으면 어떻게 해야 돼? 찬물에 씻어야지. 그 상식입니다, 그죠? 찬물에 씻어서 오이 몇 개 써. 오이 못 먹는 사람. 아, 오이 의인으로도 오이 다 먹네. 또 오이 못 먹는 사람도 못 먹어요. 비리고 이상한 맛이 난대요. 아무튼 오이 딱 몇 개 올리고 거기 소스 쫙 부어서 짜가지고 손으로 촥촥촥 해서 먹으면 기가 막히잖아요. 또 차게 착착 뿌리고. 자, 아무튼간에 자, 이 쯧쯧쯧은 그때 그 물을 차박차박 해가면서 그 찬물에 씻어내는 행동을 말하는 거니까 뭐라고 한다? 음성 상징어. 음성 상징어의 시에서의 효과는 뭐니? 당연히 반복이니까 리듬감 만들어내고 두 번째 생동감을 만들어내죠. 자, 요거까지 있는데 이 녀석은 그것뿐만이 아니라는 거야. 이게 동시에 플러스 중의법이 들어가. 왜 하필이면 이 타이밍에 쯧쯧쯧 소리가 난다는 얘기지. 근데 이 쯧쯧쯧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다음에 나타나는 행동과 연결해 보았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해주는 위로, 연민 이런 식의 키워드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지금 이 작품의 키워드는 이거예요. 그렇죠? 소박하고 친근한 사람들끼리 모여 서로에게 나눠주는 위로와 연민의 정성. 쯧쯧쯧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그냥 저 병신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었냐고, 아이고 어쩌면 좋냐고, 안 좋아, 어쩌면 좋아, 이렇게 서로 이해해주려는 의도이라는 걸 생각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 되셨죠? 그래서 이 쯧쯧쯧을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 손이 손을 잡는 말, 눈이 눈을 쓸어주는 말 이라고 돼 있을 거야. 그치? 이 쯧쯧쯧은 단순히 면을 씻는 소리가 아니라고요. 손이 손을
상처받는 말, 눈을 쓸어주는 말. 일단 무슨 법? 이걸 이렇게 쓰는 게 맞겠지? 통사 구조의 반복이지. A가 B를 하는 말, C가 D를 하는 말이니까. 그렇지? 이때 손이 손을 잡는다는 건 뭐 하는 뜻이야? 위로가 돼준다는 거고 힘 북돋아 주는 거잖아. 두 번째, 눈이 눈을 쓸어준다는 얘기는 눈으로 보내는 위로와 연민의 어떤 이미지, 정서를 말하고 있는 거겠지. 공감과 따뜻함의 시선을 말하는 거겠지. 오케이? 이렇게 해서 오른쪽에 여러분들 잘 써져 있어요. 유사한 구조의 시행을 반복하면서 변화를 주었고, 명사 형태로 시행을 전개하면서 여운을 남겼고, 오케이? 명사형 존경. 이 작품의 핵심은 다 여기 붙어 있어요. 쯧쯧쯧 그리고 거기에 뜻들 정리하시면 되는 거야. 되셨죠?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지금 작품에 화자는 평상 위에서 국수를 기다리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의 모습을 관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죠? 관찰하면서 병실에서 온 사람도 있다. 식당 일을 손 놓고 온 사람도 있다라고 돼 있잖아. 전부 다 뭐가 있다는 얘기야? 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각각의 사연이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지. 그 사연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따뜻한 힘이 되어주는 말들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다음 구절 가보자. 사람들은 평상에만 마주 앉아도 마주 앉은 사람보다 먼저 더 서럽다라고 말을 했어. 이 사람들은 그 상대방보다 먼저 더 서럽다라고 말했어. 뭐 하는 거야?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연민해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겠지. 이 사람이 앉기만 해도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다면서 다 뭔가 이해해주려는, 공감해주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세상엔 이런 짧은 말이 있어서, 세상에 이런 깊은 말이 있어서. 자, 통사구조의 반복이 한 번 더 나왔습니다. 그쵸? 근데 이 짧은 말 그리고 동시에 이면서 깊은 말, 이건 뭘 말하는 거죠? 쯧쯧쯧 말하는 거잖아. 이 작품 핵심. 이 말이 뭐하다고요? 짧지만 깊은 말이라고. 상대방의 말에 대한 깊은 공감의 의미가 돼주는 말이라고 해서 있어서 국수가 찬물에 헹궈져 건져 올려주는 동안 쯧쯧쯧쯧쯧쯧쯧 여러분들 쭉쭉 짧게 쯧쯧 하면서 소리, 물 빠져나가는 소리를 말하는 겁니다. 큰 푸조나무 아래 우리는, 자, 큰 푸조나무 아래 우리는이라고 했어. 일단은 나무 자체는 뭐랄까 커다란 나무니까 큰 그늘을 만들어주는 거겠지? 그늘은 여기서 어떤 의미로 쓰인 거야? 편안함, 휴식, 안락함의 의미로 쓰였어. 그쵸? 당연한 거고, 이때 마지막에 우리라는 단어를 쓴 게 더 중요하죠. 화자조차 우리라고 표현됐지. 서로 공감되는 거, 서로에 대한 공감, 그치? 하나된 모습, 교감.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모처럼 평상에 마주 앉아서, 그치? 뭐 하고 있는 거야? 그 뒤에 지금 이거 뭐야? 마주 앉아서라고 끝나버렸지. 지금 이 시간 끝난 거예요. 뒤가 또 마찬가지로 뭐가 형성됐어? 여운이 형성되고 있지. 하지만 이 뒤에 여운에서 느낌은 어떤 느낌이야? 약간 따뜻하고 위로가 돼주는 느낌이라는 거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되셨죠? 자, 그래서 이 작품의 특징이 있다면 이 의성어, 쯧쯧쯧쯧이라는 말에 특별한 의미를 덧붙여 중의법을 형성함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위로와 연민의 의미를 더해지고 있는 작품이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됐나요? 자, 오른쪽 본문위에서도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라서 쯧쯧쯧쯧쯧쯧이 설명되어 있을 거야. 원래 기본적으로 찬물에 헹궈질 때 나는 소리지만 이것을 처지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가볍게 혀를 차는 소리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화자의 의도는, 자, 밑에 있는 거 읽어봅시다. 평상에 마주 앉은 사람들이 위로와 공감을 나누며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는 모습이다. 두 번째, 공감과 위로라고 하는 이 시의 주제를 드러내고 있고, 세 번째, 국수집의 정겨운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밑에 특징도 체크 좀 하고 넘어갑시다. 특징 바로 가자. 특징 1번, 국수집에 모인 사람들을 묘사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고요. 묘사를 통한 시상 전개. 두 번째, 열린 공간과 소박한 소재를 통해 평범한 사람들의 인정을 표현하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의성어의 음성상징어의 중의적 의미를 부여해서 주제의식과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 보이실 겁니다. 됐죠? 네, 재밌는 거 하나 보여줄까? 자, 얘들아, 보조자료 잠깐만 펴봐. 보조자료에서 평상에 있는 국수집 열어봐. 거기 왼쪽에 보면 특징 1, 2, 3번 똑같이 있는 거 보여?
방금 읽은 거랑 똑같은 거 보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꼭 한번 읽어보죠. 선생님 지금 따로 언급은 안 합니다만 넘기다 보면 평상 있는 부수집이 나올 거야. 왼쪽에 핵심 정리를 보면 특징 1, 2, 3번이 똑같은 내용으로 담겨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됐지? 그러니까 이런 작품들이 서로 빙글빙글 된다는 걸 생각해 주시고 참고로 뒷면 넘어가서 다른 작품이랑 연결하는 2번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꼭 한 번씩 풀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혹시 몰라서 말씀드렸고요. 아까 소재의 의미, 심지어 표도 똑같지 않니? 너무 똑같지 않냐? 소재의 의미와 느낌에서 평상, 국수집, 삼거리 슈퍼, 부조나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넘어가시고 자 이거 다 한 번씩 개인적으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을게. 자, 뒷페이지 학습활동 넘어갑시다. 1번 국수집인 배경 그리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비유한 대상을 찾고 특성을 파악하자. 평상에 있는 국수집이야. 삼거리 슈퍼에 빗댔어. 사람들이 북적북적하는 소박한 장소. 그리고 두 번째, 국수집에 모인 사람들은 친정 오빠와 같다고 표현됐지? 직유법으로 또 자신과 가까운 가족을 의미한다 라는 식으로 느낌이 잡혀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됐죠? 옛날에는 이런 정이 있는 살아있는 문화였지. 지나가는 사람한테 말 걸어도 이상하지 않던 문화였고, 오케이? 지나가는 할머니가 나를 빤히 쳐다보면 왜 나를 돕지 않느냐, 빨리 와서 나의 짐을 들어라 라는 의미였던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되게 당연하게 여겼던 시절. 지금은 짐 함부로 들어드리면 화내시죠. 도둑인 줄 알잖아. 척박한 세상이 됐죠. 자, 아무튼 2번 넘어갑시다. 자, 이 작품의 키워드가 뭐라고 했었지? 한국인의 정서였지. 오케이. 1번 쯧쯧쯧의 소리는 뭐냐고요? 첫 번째 행을 생각했을 때는 면발을 찬물에 헹굴 때 나는 소리, 음성 상징어. 그런데 두 번째 시행을 참고해서 보자면 힘든 상대방의 힘든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고 위로의 마음을 보내는 소리를 표현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리고 2번 또 한국인의 정서. 마주 앉은 사람보다 먼저 더 서럽다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공동체의 일을 자기 자신의 일로 받아들이는 한국인 특유의 정서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요. 요즘에는 온라인 문화도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어서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인데 거기서 베팅하고 어저께 내가 그거 보고 진짜 뒷목이 잡히더라.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지금 세상을 떠나셨지.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나 본데 선생님 그건 모르겠고 사람이 근데 그렇게 목숨을 버려야 될 만큼 절박한 것은 어쨌든 슬픈 일이라고 생각해.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잘못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건 모르겠어. 중요한 건 근데 그런 사건을 가지고 온라인에서 베팅을 하고 앉았더라. 이미 끝났지. 그러니까 무슨 사회적 이슈가 발생하면 베팅 사이트에서 뭘 하냐면 그러니까 이거야. 박원순이 살아있다에 얼마, 박원순이 죽어있다에 얼마 이런 거 가지고 베팅하고 이질하려고 앉았더라고. 쓰레기 놈들 진짜. 그때 있었잖아. 코로나 때. 빡친다 소리 났잖아. 그러니까 이게 미친놈들이라는 거야. 돈에 미쳐 날뛰고 있는 거야. 그게 지금 그렇게 될 대상이 맞냐. 그러니까 뭐 우리 축구 게임이나 야구 각종 경기들을 가지고 토토라는 걸 하잖아. 이번 누구 대 이번에 맨유 대 아무튼 그런 경기가 있으면 누가 몇 대 몇으로 이길 것인가 가지고 경기하는 거 그런 것도 도박이잖아, 그지? 그래서 참고로 나라에서도 얼마 이상 벌지 못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이고 사설 도박 경기장에서 이게 얼마나 큰 돈이 오고 가겠어, 그지? 그래요. 세상에 미친놈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도박하지 마세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뽑기도 워낙 못하는 사람이라 참고로 확률형 뽑기 게임 손을 안 대기로 했었는데 지난주에 와이프의 권고에 힘입어서 한번 뽑아봤어요. 게임을 뭘 하나 뽑아봤어요. 역시 나는 안 돼. 옆에서 다들 막 뭘 뽑았다 메시지가 막 나오는데 선생님은 그러니까 이런 느낌 있잖아. 우리 보통 카드에 등급하면 울트라 레어, 슈퍼 레어 막 이렇게 나오잖아. 선생님은 일반 카드 뽑았어요. 선생님 와이프가 나보고 대단하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면서. 확정적으로 주는 건데 왜 그렇게 나오냐고 나 당신은. 아무튼 그래요. 자, 뒷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결국 지금 뒷페이지를 보시면 종합활동이라고 되어 있을 거야. 우리가 이 세 개의 작품을 연달아 배운 이유를 설명하는 단원인데 자, 세 작품을 바탕으로 한국문학의 개념과 변이를 정리해보자라고 되어 있지. 자, 이거 왜 배우라고요? 구비문학으로 용서와 며느리 바위, 기록문학에서 한문문학으로는 촉교와 국문문학으로는 평상에 있는 국수집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현대시는 왜 선택된 거야? 한국인 특유의 정서를 말하고 있는 작품이니까 라고 하는 차원으로 기억하자. 됐죠? 그래서 두 번째 3번 활동은 자, 제1동포가 일본어로 쓴 작품도 한국 문학이 맞을까? 라고 하는 질문이 나와 있는데 이거 답이 없어요, 참고로.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 제1동포면 동포니까 기본적으로 핏줄은 우리나라 사람이야. 근데 일본의
문화 속에서 아니지 일본의 문화란다. 일본어로 쓴 것이기 때문에 한국 문학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제주도 4.3 사건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고 우리 고유의 정서가 맞으니까 한국 문학이라고 보는 것도 가능하겠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되셨죠?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들 저 뒤에 넘어가면 뒤에 실제로 뭐도 있냐면 황진이라고 하는 북한 소설도 나와요. 근데 우리는 시험 범위는 아니라 따로 배우진 않을 거야. 알겠지? 자, 여기까지 해서 한국 문학의 특징과 관련된 얘기 했었고요. 자, 두 번째, 한국 문학의 특성 부분에서는 흥보가를 해야 해. 근데 이 작품이 좁게 길어. 그래서 이거는 한 방에 끝내고 싶거든. 그래서 지금 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죠? 다음 우리 돌아오는 일요일날 수업할게요. 그리고 넘어가서 이쪽에 몇 번을 가래 꺾거랑 충망사. 잠깐만, 여기까지 하면은 요 단은 또 끝나는 거지, 그치? 자, 이거를 편의상 또 제제 2번이라고 쓰자. 자, 시조. 그리고 이건 한시인데. 한시. 이번에 너희들이 배우는 작품들이랑 연결돼 있기 때문에 염두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번에 우리 시조 배웠나? 뭐뭐 배웠지? 첫 번째 도산 12곡의 일부를 봤었고요. 고인도 날고 보고. 두 번째 사설시조 한 편을 봤었지.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 시조의 전개 양상과 관련해서는 향유층의 확대라는 개념을 설명해 드렸어. 근데 우리가 거기서 뭐만 빼고 배웠던 거야? 기생시를 빼고 배웠잖아. 그거 여기서 나오는 거야. 그런 의도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자, 몇 번을 가래 꺾으라고 하는 너무도 유명한 조선의 시조 한 편과 또 충망사라고 하는 한시 한 편을 보면서 이 한국 문학의 특징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작품은 이걸 그래요. 자, 참고 이걸 배우는 이유는 있으니까 한국 문학이라는 것이 보편성과 특수성을 모두 지닌다라고 하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들아, 여기서 보편성이라고 하는 건 우리만 느끼지 않고 모든 사람이 느끼는 것. 자,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 오케이?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는 영웅의 이야기. 이건 우리나라에서만 통하는 이야기일까? 절대 아니지. 해외에서 잘 통하는 문학이겠지? 그래서 그런 작품을 보면 보편성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특수성은 어디서 얘기가 나오는 걸까? 이거는 한국인들이 겪었던 고유한 특수한 상황들을 얘기하고 싶을 때 말하는 것이겠지. 예를 들어 전쟁 체험. 모든 나라가 전쟁을 다 해본 건 아니잖아. 그렇지? 또 전쟁 이후의 어떤 분단 상태에 대한 이야기. 세계에서 분단 상태로 살아가는 나라는 현재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쵸? 분단 문화. 참고로 물론 독일에도 있겠지, 당연히 분단 문화는. 동독과 서독으로 나눠졌었으니까.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가봅시다. 참고로 이 작품은 보편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님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정서는 항상 똑같지 않더냐? 라는 말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 볼게요. 홍랑이라고 하는 시인 작가의 얘기입니다. 이 홍랑이 그 홍랑이 맞나? 홍랑이 그 사람일 거야. 이게 홍랑이 관기였는데 자기 한 번 정해진, 그러니까 수많은 남자를 겪었을 거 아니야. 기생이다 보니까 출신 자체가. 근데 한 남자를 깊이 사랑하게 돼. 깊이 사랑하고 나서 선생님 지금 이게 맞는지 솔직히 자신이 없는데 그냥 일단 얘기를 할게. 그 자신이 사랑하던 사람을 딱 만나게 됐고 그 사람과의 사랑이 나의 오직 유일한 사랑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함께 살아. 결국 오케이? 결혼해서 함께 살았는데 문제는 그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거든. 그럼 세상을 떠났잖아. 자, 자기는 관비 출신이야. 이거 기생 출신이고 예쁜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남편까지 잃었어.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남자들이 자꾸 그녀를 노리겠지. 쉽게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나쁜 생각을 할 거야. 그래서 무슨 짓을 하냐면 자기 얼굴을 긁어요. 자기 얼굴에 상처를 내버려. 오케이? 그리고 남은 해 동안, 자, 남편이 죽었잖아? 참고로 장례를 몇 년 동안 치르죠? 3년 동안 치릅니다. 3년상이라고 하죠. 3년 동안 남편이 그동안 써왔던 글을 책으로 다 묶어. 남편을 그리워하면서. 그 3년상을 딱 치르자마자 자결해. 남편 장례 딱 치르고 자결해.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이 맞는지 왜 이렇게 기억이 가물가물한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간에 그런 애절한 사랑의 이야기가 담겨있을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자! 몇 번을 가래 꺾어라면서 시작하고 있죠. 자, 몇 번입니다. 선생님이랑 시가집 공부한 친구들은 이 작품을 절대 모를 리가 없어요. 한번 배운 작품이죠. 몇 번을 갈해 걷거라고 되어 있는데 해석하면 무슨 뜻입니까? 가려서 꺾는 거야. 그럼 왜 가리는 거겠니? 그 다음 문제는 보면 누구의 손에 보내거든? 님의 손에 보내지. 오케이?
맷버들 가려 꺾어 님의 손에 보내손대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맷버들은 가리는 건 뭐 하는 거야? 선별한다는 뜻이야. 제일 좋은 걸 고르는 행위. 선생님 참고로 이라품 설명할 때 자주 쓰는 비유가 있잖아. 엄마가 우유 사오래. 그럼 여러분들은 편의점이나 마트에 가서 제일 앞에 있는 우유를 가져오는 사람 손. 아니잖아. 우리는 뭘 해? 이거잖아. 요즘엔 또 그 유통기한을 숨기기 위해서 마트에서 뒤로 뒤집어 놓지. 그럼 또 우리는 그 뒤집어서 또 찾아내잖아. 근데 알고 보면 맨 앞에 있는 게 제일 새 거고 인가무도 있고. 그래서 혼란을 겪기도 하고. 그쵸? 그럼 뭐 하는 거야? 그게 가리는 거잖아. 내가 먹을 거고 우리 가족을 먹을 거니까 고르는 행위라고. 맷버들을 고르는 거야. 왜? 님한테 보낼 거니까. 됐죠? 님의 손에 보내면 돼. 자, 잠깐만. 니네 손이라고 하면 안 되지. 님의 손대라고 해. 첫 번째 손대라고 하는 건 님에게라는 뜻입니다. 님에게 보내는 겁니다. 미안. 자, 맷버들을 가려서 님에게 보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무슨 법 나왔죠? 도치법 보이십니다. 원래는 맷버들을 가려 꺾어 님에게 보낸다라고 하는 게 맞겠지. 근데 보낸다라는 말을 아니 님이라고 하는 말을 오른쪽으로 뺐어요. 오케이? 자, 제 방금 선생님처럼 님의 손 이거 자꾸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뭐뭐 의손대라고 하는 건 뭐뭐에게라는 뜻이에요. 그때 이 맷버들을 뭐 하라고요? 자신은 창밖에 심어두고 보쇼쇼라고 돼 있지? 이 녀석을 창에다가 심어두고 중간중간 보세요. 날 봐주세요. 그러면 이거는 결국 맷버들은 결국 뭐였다는 거야? 화자의 분신이었다는 얘기가 가능하지? 자기 자신처럼 읽어달라는 녀석이었을 거야. 그래서 밤비에 새의 잎 곧 나거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 맷버들이 밤비를 맞아 새의 잎이 곧 나거든. 그걸 뭐처럼 날인가도 여기 쇼쇼 나잖아. 화자의 분신 맞지? 다시 한번 읽어줄게. 님과 헤어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 님과 함께 하려고 싶은 마음, 뭐지? 이별 그리고 그리움을 표현한 시로구나.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차만 이때 밤비의 새의 잎이라고 하는 단어가 약간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도 있으니까 해보자면 기본적으로 새 이파리잖아, 그치? 새 이파리가 나는 거야. 근데 뭐야? 그 새 이파리 자체를 뭐라고 여겨달라고? 자기 자신으로 여겨달라고 말하는 걸 수도 있겠지, 그치? 두 가지 꼭 잡아주시고요. 그래서 님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는 것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작품 해결해 봤고요. 자, 두 번째 한시 작품도 춘방사라고 하는 설도의 한시를 볼게요. 춘방사입니다. 설도면 당나라 시인일 거예요. 중국 시인이니까 중국에서는 또 같은 이별의 상황에 대해서 어떤 시를 썼는지 보자. 참고로 여기서도 얘들아 지금 4줄짜리니까 이거 바로 이거 해석해보자. 한 행에 글자 몇 개씩 돼 있어? 5개니까 몇 원? 5원이지?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4줄짜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했었지? 절구라고 부른다고 했었지? 그쵸? 촉규화는 5원 율시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구분해 주시고요. 참고로 절구의 경우에는 총 4행이기 때문에 시의 흐름이 기, 승, 전, 결로 흐른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그리고 참고로 여기서는 아분도 얘기를 하긴 해야 돼. 그래서 보시면 다 써져 있어. 로, 묘, 엑스, 초지. 기와 승과 결의 마지막 글자는 유사한 라임을 맞추는 거야. 이게 한시의 작법이에요. 이해되셨죠? 참고로 그러면 전구의 마지막 글자는 왜 안 맞출까요? 이건 일부러 안 맞추는 거예요. 기승이 기가 불러일으키는 거고 승이 이어받는 거잖아. 근데 저는 전환시켜야 되거든. 전환시키는 구절이기 때문에 이어받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결에서 다시 원래대로 받는 거죠. 자, 가봅시다. 꽃잎은 하염없이 바람에 지고, 그렇지? 자, 꽃잎이 피었어요. 봄이었겠죠? 근데 이거는 바람에 지고 뭐예요? 계절의 흐름, 시간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겠죠? 시간은 흘러. 만날 날은 아득하 기약이 없네 라고 하면서 기약 없는 안타까움에 대해서, 그렇지? 키워두는 거예요. 만날 날이 없기 때문에 기약이 없는 거야. 그럼 이건 무슨 상태야? 똑같이 이별의 상태 보이시죠? 똑같은 상태. 계속 무어라. 이거는 아하라는 느낌으로서 번역하면 되는 감탄사입니다. 무어라. 마음과 마음은 맺지 못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참고로 여기서 그 오른쪽 한자 부분 좀 보시면 불결 동심이라고 되어 있잖아. 동심결이라고도 하는데 같은 마음을 맺다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잠깐 해석 좀 읽고 갈게.
자, 이 구조는 사수로 이어진 수명사의 제2수인데 동심결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전통원리에서 청색, 홍색 실로 매듭을 짓는 행위고 결과적으로 동심이라고 하는 건 두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것, 즉 결연을 뜻하는 거라고 돼 있어. 참고로 예전에 그래서 그 전통 혼례 때 되게 이 장면이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라고 해요. 남자 쪽에서는 여러분들 왜 그 용수면이라고 혹시 알아? 용의 수염같이 되게 가느다란 면. 그러니까 실이야 실. 실을 한 가닥 한 가닥 예쁘게 쫙 펴가지고 이렇게 한 손에 이렇게 들고 와. 남자 쪽에서. 그리고 여자 쪽에서는 또 통실을 한 가닥 한 가닥 다 풀어가지고 이렇게 들고 와. 실을 쫙 풀어가지고 실을 그러니까 뭉태기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다 풀어가지고 이렇게 싹 들고 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 두 개를 묶어. 근데 묶다가 바람이 불거나 긴장이 돼서 꺾이거나 해서 꼬이면 다 먹지. 오케이? 그래서 이 꼬이게 되면 이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망. 그런 걸 뜻해. 꼬이지 않고 예쁘게 묶이면 두 사람의 인연은 잘 닿았음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참고로 전통 혼례식에서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라고 이 순간이 위험한 순간이기도 하고, 그렇죠? 자, 아무튼 화자는 이 구절에서 헛되이 풀만 뜯어 매듭을 짓고 있는데 라고 돼 있지. 자, 원래 원문에서 이렇게 돼 있거든. 한가때의 풀림만 맺으려고 하는 거라고 돼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인과 결론을 이루지 못한 안타까움과 허탈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쵸? 오케이? 자, 두 구절에서는 원래는 동심결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지금 나는 풀만 들고 매듭만 짓고 있다는 거지. 그럼 뭐예요? 이건 결국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의 슬픔을 표현하는 거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자, 나는 서로 청실홍실을 맺지 못하고 그냥 풀만 엮고 있다 라고 하면서 슬퍼하고 있는 장면 되셨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승이 하나의 세트, 그리고 전결이 또 하나의 세트. 그래서 의미상으로 대꾸가 이루어지는 것도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한시는 이렇게 세트 맞추는 걸 되게 좋아해요. 세트 아이템 같은 거 좋아해요. 자, 춘망사도 결국 꽃잎을 바라보며 풀잎을 바라보며 님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시로구나 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 있겠어? 됐지?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각각의 화자의 행동을 좀 비교해보자. 첫 번째 작품에서는 맷버들을 꺾어서 보냈지.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어 했어요. 그쵸? 그런데 나 작품 방금 동심결이란다. 춘방사에서는 혼자서 풀잎만 묶고 있었지. 그치? 임을 볼 수 없게 된 안타까움과 허탈한 마음을 달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비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맷버들 두 번째 거 봅시다. 화자의 마음은 보고 싶어해. 하지만 님을 함께할 수는 없는 상태인가봐. 그러므로 맷버들을 보냈고 이 맷버들은 자연스럽게 화자의 분신이자 화자의 임을 정서적으로 이어주는 매개물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오케이? 어디 갔어? 화자의 분신 써놨지? 체크해 주시고. 두 번째, 자연사와 인간 사이의 대조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참고로 이 작품은 봐봐. 자연스럽게 계절과 시간이 흐른다고 얘기했잖아. 그치? 근데 나는 여기서 괴로워하고 있는 거지. 자, 자연은 항상 하던 대로 흘러가. 오케이? 근데 인간은 항상 하던 대로가 아니야.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지. 그렇지? 그래서 이 두 개가 뭐가 된다? 대조된다. 대조. 자연사와 인간 사이의 대조라는 거 단어를 좀 기억해 놓으시고요. 참고로 그래서 이 녀석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시험으로 등장하게 된다면 이런 것과 유사한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작품을 찾는 형태의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야.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동동 배웠나? 동동 모르나? 이런 식으로 시작해. 동동의 첫 번째 구절에서 서사를 제외하고 첫 번째 구절에서 자, 아으 시냇물은 어저 녹저 하는데 이내 몸은 하올로 멸시어 이런 식으로 올라가. 자, 시냇물은 얼고 녹고 한대요. 무슨 소리입니까? 시냇물은 봄을 맞아 얼었던 것들이 녹아서 물이 되어 흐르는 거야. 자연의 모습이지. 그런데 내 몸은 상태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나는 여전히 꽁꽁 언 내 마음의 상태를 유지한다는 얘기지. 인간사지. 그럼 자연스럽게 자연사와 인간사의 대조가 똑같이 나온다는 거야. 이해됐나요? 키워드는 뭐다? 자연은 항상성을 지니고 있어서 항상 하는 대로 간다. 근데 나는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설마 아분? 그래, 혹시 모르니까 이것도 읽자. 혹시 몰라서. 5원 절구의 형식상 특징이라고 하는 거 찾아니? 제일 마지막 겁니다. 한 구절에는 5글자씩 4구절로 이루어진 시 5원 절구. 기승전결입니다. 다 말씀드렸죠? 두 번째 구절과 네 번째 구절의 마지막 글자는 문자이고, 다만 첫 번째 구절에서도 문자를 쓰는 경우는 있음이라고 돼 있지. 그냥 아본이라는 특성이 존재한다라는 단어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학습활동 넘어가서 여기까지 보고 마무리 짓게요. 자, 가나 두 화자의 정서와 행동에 주목해서 아래 활동을 해보자 라고 되어 있지요. 자, 두 작품의 공통점은 뭔데? 임과의 이별에 대한 슬픔과 그리움을 표현한 것이다. 뭐 어렵지 않지? 그리고 각각의 행동들이 있었죠. 가에서는 맷버드를 임에게 보냈고, 나에서는 풀림만 묻고 있었습니다. 맷버드를 보내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사랑이 변치 않음을 알려주고 싶은 화자의 간절한 마음이 나타나는 것이고, 두 번째 작품은 인과의 만남을 이루지 못하는 안타까움으로 인해서 혼자 땅 긁고 있는 거죠, 그죠? 자, 2번 문제. 이 다음에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가 왜 중국의 한시인데 우리의 노래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 바로 뭐기 때문이야? 두 작품은 모두 임과의 이별에 대한 슬픔과 그리움을 표출했다. 즉, 인간의 보편적 정서에 기반했기 때문인 거지. 뒷페이지 넘어가시면 두 번째 줄에 가봐. 첫 번째 줄 끝부분 붙어 있어. 밑줄 쫙. 인류의 생활 터전과 언어는 저마다 다르지만 사랑과 이별, 그에 따른 그리움이라는 정서는 보편적이라는 거야. 세상에 수많은 부족과 수많은 인종이 있겠지만 그들도 모두 사랑이라는 걸 하고 이별이라는 걸 하고 그리움이라는 것을 겪잖아. 됐죠? 자, 3번은 그냥 형식상 특징 비교하는 겁니다. 시조 이거 모르면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3.69 45자 사음보의 정형률이고 종장의 쳐다본 사문절 고정. 됐지? 두 번째, 한시 5원 절구니까 5원으로 돼 있을 거고 절구로 돼 있겠지. 기승전결일 거고. 됐죠? 문자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문자가 나타나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죠? 그래서 뒤로 넘어가서 3번으로 또 가보면 돼. 결국 시조와 한시는 공통점이 있느냐라고 한다면 이것도 공통점이라면 지금 공통점이 맞지. 둘 다 일정한 형식을 지닌다. 약간 어거지 아니? 그래서 일정한 형식이 있다는 건 공통점이고, 차이점은 시조의 경우에서는 글자 수에 플러스 마이너스 1, 2 정도는 인정이 된다는 거. 하지만 한시는 정확하게 글자 수의 제한이 존재해. 5원이니까 글자가 딱딱 떨어져야 되고 7원이면 7글자로 딱딱 떨어져야 해. 두 번째, 짜임 자체는 기승전결 그리고 시상 흐름에 대한 제한이 있어요. 앞부분에서는 선경, 뒤쪽에서는 후정 이런 식의 패턴이라든가 시를 끌어가는 방식 자체가 제한이 높아. 됐죠? 자, 이렇게 돼 있고 참고로 마지막으로 문자의 위치에 대한 제한도 엄격하다고 돼 있어. 두 번째 행과 네 번째 행에 반드시 아분을 맞춘다. 하지만 첫 번째 행에도 맞추는 경우는 있다. 핵심은 이거야. 전구에는 절대로 아분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치? 이렇게 잡아주시면 기본적으로 한시의 특징도 공부한 거고, 조선의 시조와도 비교를 한 거고, 독할성도 얘기를 한 것이고요. 되셨죠?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제 정말 거의 다 끝났어요. 다음 시간에 우리 흥보가 하고요. 그 다음에 정선 아리랑이라는 작품만 하면 결국 시험범위 다 따라잡는 겁니다. 그죠? 자, 신나게 과제집 풀 생각하시고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 파이팅 있게 문제 풀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힘내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 봅시다. 들어가세요.